근데 이 지금 부동산 정책,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정책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어제 국토부 1차관이 발표가 됐는데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내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은데 이분은 이 정통 관료 출신도 아니고 어떻게 이쪽에서 어떤 특히 유명하셨던 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 차관이 됐어요. 1차관이 주택정책을 담당합니다. 2차관이 뭐 항공, 도로교통을 담당을 하고 그런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이 됐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가천대 성남 라인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장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성남시장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 계속 인연을 이어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제가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한주 현재 그 뭐 쉽게 말하면 정권 인수위원장이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 때부터 해서 그 경기도 지사일 때는 경기도 그 위원장이었고 그 저기 어디죠 띵크탱크의 장이었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연구원장까지 해서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의 실질적인 어떤 이론적 근거를 했던 것이 이한주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하고 같은 가천대 교수 라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들맨 자기들한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만 계속 쓰는 것을 이런 점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토부의 차관을 지금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쓴다는 것이 저는 좀 납득은 안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했던 것이 그 이재명이 얘기하는 기본 시리즈, 기본 주택 이런 부분에 예. 입안에 있어서 상당 부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것이고 예. 그런데 잠깐 코미디 같은 것이 이번에도 보면 뭐냐면은 그 국토부에서 나오는 브리핑이 뭐냐면은 주택이란 것은 리빙 사는 곳이지 바잉 사고 팔고해서 어떤 돈 버는 것이 아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한주 위원장은 어떻죠? 지금 강남에 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대변인님도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강남에 청담동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예. 실제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 경기도에서 어떤 그 직을 맡았을 때에 이런 비판이 있어서 스스로 물러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랬던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좌파적 그 주택 정책의 핵심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와 같은 라인으로서 기본주택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공공주택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이주 대변인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 역대급 부동산 대책이란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이 수도권 대출을 6억으로 무조건 다 묶겠다. 소득 수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단 6억이에요. 이런 대책이 전무후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또 자신들 대책은 또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 정책 먼저 말씀드리면 네. 6억으로 딱 묶어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부동산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합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 아주 센 임팩트가 센 정책이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던졌단 말이에요. 아주 지금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이 이제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 예. 거기다 이제 반면교사 아마 거기다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단계별로 이제 강도를 높인 게 아니라 아주 센 거를 때려가지고 완전 시장 얼어버리게 만들자라는 그런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요. 보고 논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 그때 한번 이제 세게 뒤인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또 아주 처음부터 센 걸 때려가지고 잡겠다라는 이런 의지 하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대장동, 백현동 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개발 사업이었었거든요. 이런 개발 사업 때문에 사업 리스크가 있고 본인도 지금 어디 광주에 갔었나요? 그때 뭐 얘기하다가 제가 뭐 SBC 전문가가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대장동
이 사건을 지가 본인 스스로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지금 거기에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 김만배 씨는 어떻습니까? 그걸로 12년 구형을 받았고 예. 6,111억 원은 추징금까지 구형을 받았었는데 그런 이제 사건의 몸통이라는 이 분이 그걸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조롱하듯이 사법부를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서가 나는 일단은 내 것만 관심이 있다. 뭐 대한민국의 뭐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공익이라든가 이건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를 좀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대통령의 인선은 곧 메시지고 이 경제는 시그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이 정책실장이 김용범 정책실장이잖아요.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이 부동산 규제, 특히 금융 규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깊이 관여했던 분이세요.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냈고 그런 분이 정책실장이고 또 새롭게 국토부 1차관으로 간 분이 부동산 개혁, 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는 이런 분이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6억 제한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러니까 시장이 더 혼돈에 빠지고 이 수요자들은 굉장히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아마 부동산 시장은 좀 더 지켜보면 제가 이거 네. 한 가지만 저는 이제 변호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그 정책이 발표되면서 제 의뢰인이 예. 거의 2억 원의 돈을 한 방에 날리게 됐습니다. 왜냐? 실제로 그 저쪽 그 신월동 근처에 있는 집을 건물을 작은 건물을 하나를 사고 대출을 얼마씩 받는다라고 해서 다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예. 이게 대출이 6억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대출이 불가능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잔금 이행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약금만 해가지고 계약금을 떼게 생긴 거예요. 이건 누가 책임지죠? 국가가 배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까? 예측 가능성이 이런 식으로 없게 하는 전략 정책이란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사실상 내가 10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건 내가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건 내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으로서 예. 기본적으로 소유는 너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사용, 수익, 제한은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건 뭡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이죠. 극단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어느 정도 어떤 자본에 대한 어떤 활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인 것이 예. 과연 이것이 헌법에 맞는 제도인지 결국 지금 최근에 저도 이제 건설 부동산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그 커뮤니티에 많이 있는데 그런 그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이번 그 주택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는 사람 얼굴을 하는데 제일 우는 사람이 이번에 가계약하고 계약했던 네. 사람. 왜냐하면 대출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대출 그냥 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결국 지난번에 이 비슷한 정책에서 민주당 정책이 하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 6억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언저리에 있는 부동산만 빵 튀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맞아요. 예. 서울 한강 라인 근처에 있는 주택은 더 이상 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강남 부동산을 막는다라고 했지만 강남 이외에 어떻게 보면 그 10억 전후에 있어가지고 6억 정도 대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사야지 하면서 그쪽으로 쫙 몰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규제는 풍선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결국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정책이 이재명 정부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저는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또 위선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부동산 이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집 사주는 것은 신분을 고착시킨 거라면서 본인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어요.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했었죠.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말하고 나서 10개월 뒤에 아들에게 무려 7억, 그러니까 본인과 외조모 포함이죠. 한 7, 8억 정도 되는 돈을 그냥 줬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빌려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검증이 들어가니까는 나 하루 만에 말 바꿔요. 예.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다 하면서 징해서 냈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갭 투자, 전세를 끼고 사면서 18억짜리를 아들 돈은 사실 1억밖에 안 되고 예. 상당수 대부분을 부모 돈으로 인해 가지고 아들이 그 집을 보유하게 되고 근데 그 집의 가치가 지금 30억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35 정도 나이에 1억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예. 부모가 한 8억 정도를 그냥 줘가지고 18억짜리 집을 샀고 그게 지금 몇 년 만에 5년도 안 돼서 30억이 되는
이런 부의 대물림, 부동산의 어떤 그 대물림으로 인해 가지고 신부사의 고착화 본인이 먼저 실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강연 나가면서는 부동산 이거 자녀에게 물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본인은 뭐 내각들 전부 다가 집 빵빵히 가지고 있고 큰 돈 빌려서 큰 집 평수로 옮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다 하고 나니까는 또 이렇게 다른 서민들은 평생 작은 집에 살아란 말이냐라는 볼멘식으로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한 사람도 어떡합니까? 지금 계약금 다 떼게 생겼지 않습니까? 부동산 계약금도 싸지가 않습니다. 보통 몇 천만 원입니다. 계약금이. 예. 2-3천만 원 다 떼게 생긴 거예요. 전부 다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네, 그럼 다음 이제 권오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더 들여다볼게요.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전신이죠. 한나라당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고,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지사 선거를 나갔다가 이 선거법 위반 문제로 약간 이 선거비를 다시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아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소득도 여러 가지 군데서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코미디 같죠. 예. 지금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네. 이게 뭐 오늘 그 저기 어디죠?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유감이 되게 많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무능력자, 비리자, 재활용 정부냐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나아가 권오을 지금 그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것도 일관되는 그런 어떤 비판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사실 그 권오을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계열에서 당 사무총장도 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자유우파에서 뭐 쉽게 말하면 꿀 빨다가 갔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고 형사적인 처벌까지 됐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그 추징 보전금이 몇 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만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재산 신고가 있는 게 한 13억 정도 되니까, 신고에 있는 재산이 13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실질적으로는 한 20억이 넘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앉힌다? 국가에 무슨 보훈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보훈과 관련해서 보훈 가족입니까, 이분이? 오히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정치적 문제 때문에 국가에 빚이 있는 사람인데, 국가의 빚을 갚는 것만 해도 보훈일 텐데 뭘로 보훈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은 이제 그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안동권 씨 아닙니까? 안동 TK 즉 이렇게 해서 좀 지역적으로 사람을 끼얹는 그런 그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했던 이른바 이재명의 무리수 인사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과연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올시답니다, 저는. 김민석 후보자는 이 불법 정치자금 추징금을 반환을 안 했다가서 논란이 됐잖아요. 네. 권오을 후보자는 이 선거 비용을 또 반환을 안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선거비 있어요. 보존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본인이 보존받았던 선거비를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예. 공직선거법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이제 몇백억이죠. 400억 정도. 400억 정도 되는 재선거 비용. 그렇죠. 그걸 토해야 되는 그 상황이고, 민주당 당사를 파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까지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권오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1년에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2억 7,462만 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맞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반환한 적이 없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제 본인도 추징금을 반납 안 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후보자 이제 지명되고 나서 한꺼번에 납입을 했었거든요. 권 후보자는 지금 지명이 어제 보도됐는데 오늘 갑자기 2억 7천만 원을 반납했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좀, 이분도 약간 스폰 의혹이 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분이 작년에 재작년이죠. 2023년 한 해만 하더라도 전국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아요. 이게 서울, 부산, 경기 이곳에 5곳에서
총 이제 2024년 한 해만 총 8,38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네. 이 좀 뭐 특이한데 이분 부인이 지금 삼계탕 집을 하고 있거든요. 삼계탕 집에서는 영업 실장으로 있으면서 급여를 받았었고요. 또 같은 기간 인쇄물 업체에서 또 급여를 받았었고, 또 강남에서는 산업자재용 전문 기업에서 급여를 받았었고 등등 전국을 돌면서 급여를 받았었고요. 네. 또 한 해 뒤인 작년입니다. 2024년에는 신한대에서 급여 한 2,880만 원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모 기업에서 1,800만 원, 또 음식점에서 2,460만 원, 또 A 물류회사에서 150만 원 등 작년에만 또 한 7,30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급여를 또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을 안 하면서 급여 받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삼계탕집 자서 배우자가 하는 삼계탕집 거기 가면 본인이 손님들 맞이를 했대요. 손님들 맞이하고 또 거기서 손님을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거의 상주하다시피 삼계탕집 배우자의 삼계탕집에 근무했는데 그럼 나머지 네 군데 세 군데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 고액의 급여를 받았느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 언론의 권 후보자가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당시 살던 아파트까지 처분했지만 선거비를 다 갚기에는 부족하고 생활고가 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소득 수준으로 보면 생활고에 시달릴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또 재산 신고가 된 내역을 보니까 또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13억 정도 되는 재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평뉴타운에 아파트가 있는데 저는 이 해명도 사실관계가 부합하는지는 아마 언론이 집중적으로 좀 검증을 하지 않을까. 뭐 이것도 저희가 추후에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소득이 있으면서도 선거비용 보존 받았던 거 반환 안 하는 거 이것도 도덕성 문제가 집중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돈은 갚아야죠. 근데 김민석 후보가 근데 이렇게 워낙 뻔뻔하게 해놓으니까는 이제 다른 나머지 모든 후보들이 김민석 후보에 비하면 약하다라고 하면서 이게 넘어가 버리는 황당한 일이 생길까봐 정말 대한민국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좀 선례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이미선 예전에 전 헌법재판관도 이 주식 투자 남편이 주식 투자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수십억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은경 후보자를 보는 국민적 시선도 그때보다 좀 적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도 결국 임명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검증을 꾸준히 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좀 대한민국이 좀 도덕적으로 좀 더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김민석 후보자 얘기가 나와서 좀 궁금한 대목인데 이준호 대표. 그럼 뭐 민주당은 지금 김민석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거죠? 지금 분위기를 밀어붙이겠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민주당에서 요구했다 그러더라고요. 7월 3일인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7월 3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김민석 후보자 총리를 국회에서 처리한 걸로 지금 그런 계획을 세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불과 한 2-3일 사이에 딱히 다른 기류를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민석 후보한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빚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맨 처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얘기를 맨 처음 꺼낸 사람이 김민석 당시 최고였습니다. 김민석이 어디서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처음 꺼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계엄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한테 이야 용하네 이러면서 본인이 아마 뭔가 어쨌든 실현 가능성은 그때 당시에 없어 보였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실현을 그러니까 플랜 B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도는 논의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계엄 터지자마자 신속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은가 입장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많이 돌았습니다. 어떻게 불과 1시간 2시간 1시간도 안 됐죠.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신속하게 본회의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해제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만드느냐 그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얘기했던 계엄에 대한 이제 대응책으로 짜놓은 시나리오가 작용된 덕분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액션 플랜을 세웠다 이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김민석 후보를 모든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줄을 씁니다. 야, 저 정도로 엄청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요한다? 그럼 내 정도는 난 김민석 후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면은 나도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줄 세우기에 굉장히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김민석 후보가 필요하다. 또 하나 내년 서울시장 여기를 탈환하기 위해서 김민석 후보의 이런 한번 뭐랄까 선제적으로 터는 거죠. 예. 이 상태에서 임명 강행되고 서울시장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장 가서 이 논란이 또 제기될 건데 아니 무슨 소리야? 그 지난번에 다 나왔었잖아. 그 얘기 또 해? 식은 피자야라고 하면서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 또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여러모로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포석이 깔린 계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국격이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들어요. 근데 국민의힘 대응 두고도 우리 지지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좀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경원 의원 홀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 어떤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오늘 일정을 봤더니만 예. 오전 11시에 예. 국회에서 김민석에 대한 국민청문회를 네. 진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는 종결됐지만 예. 국민들의 심판의 법정에서는 아직까지 청문회가 진행된다라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뭐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제출 거부하는 증거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중에 해소된 것이 사실상 거의 전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내 말 다 믿어달라. 김민석 나의 말이 성경 말씀이다. 다 믿으라. 이런 거의 뭐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예. 사실 김민석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금융 실명제이기 때문에 예. 금융과 관련되는 부분을 공개를 하면 쉽게 말하면 까면은 그거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그 김민석 후보와 관련되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지금 뭐 들어온 돈이 한 5년 동안 5억 정도 남짓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쓴 돈은 뭐 12억인가 그 정도 돼가지고 13억인가 그 정도 돼서 지금 마이너스 뭐 한 5, 6억 되던 것이 지금 뭐 플러스 다른 거 다 갚고 플러스 뭐 2, 3억 정도 예. 이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은 밝히는 거 하루면은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기면 된다는 정부냐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국민의힘의 의혹 예. 제기 나아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 장관 인사청문회도 사실상 한마디로 김민석이 통과되는데 나는 세 발의 피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결국 오늘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국민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도 이제 지도부 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오늘까지로 알고 있는데 새 비대위나 뭐 혁신이 윤곽이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일단 송원석 이제 원내대표가 예. 비대위원장 체제로 그렇게 지금 일단 한 달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이제 전당대회가 8월 중순 예상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예. 8월 2일 날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체제로 완배해야 된다 해서 8월 중순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송원석 원내대표의 대체 이제 체제로 이제 가서 관리형으로 일단은 관리형으로 가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으로 송원석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네네. 권한대행으로 이제 권한대행으로 전당대회를 이제, 준비하는 그렇죠. 네. 그렇게 뭐 혁신위도 띄운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요. 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당대표가 와서 혁신을 띄워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래야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그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가 와서 하는 게 정당성이 있어 보여서 혁신을 그때까지 약간 보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송은석 원내대표가 띄운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또 새로 오신 당대표하고 그게 충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굳이 두 번 중복할 필요 없느냐. 그래서 아직은 그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죠. 혁신위를 만약에 그동안 2달 내내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 국민들께서는 혁신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는 그러니까 비판이 있을 수가 혁신위를 있어요. 만들어서 네. 이제 하기보다는 혁신의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꼭 혁신한 조직을 또 네.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자체가 후보들이 서로 여러 혁신안을 갖고 경쟁을 하고 그 혁신이 인정을 받아야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아올 수 네네.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되길 기대하면서 이 특검 얘기 짧게 네네. 여쭐게요. 지금 특검이 계속 뭐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끝나자마자 이틀 뒤에 다시 2차로 소환 요구를 했고 대통령 측에서 7월 3일 이후로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특검에서는 또 바로 즉시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7월 1일에 나와라.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지금까지 이런 특검은 없었다. 예. 특검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진짜 특검이 수사하는 줄 알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별검사는 왜 하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가지고 네.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이용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특검이 그 기존에 있던 검사나 아니면 경찰이 가지고 있던 사안을 넘겨받은 다음에 예. 20여일의 준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면밀히 조사해서 그러고 특검 내지 특검보 예. 그리고 검찰로부터 그 파견받은 검사가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현실이죠. 예. 그런데 특검의 조사를 받으라라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갔더니만 검사가 아니고 경찰이 나왔네. 예. 이거는 특검입니까? 특별 경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윤 대통령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적법 절차 위반이다. 예. 나아가 단순히 어떤 내가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을 심리적으로 거부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지금 박창환 총경 같은 경우에는 예. 지난 12월 달에 그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가지고 그 1차적으로는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2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대통령 경호실 차장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경찰 측 해명을 보면은 1차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할 때는 없었다. 예. 대신에 2차 체포 영장 집행할 때는 그 영장 집행하는데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갔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누고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나 아니면은 어쨌든 대통령실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는 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우리 변호인단이 때린 사람이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네. 이런 논리로서 수사관을 교체해달라. 이런 요청을 지금 하면서 예. 지금 토요일 날 있었던 수사도 파행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2차 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바로 건강상 문제, 나아가 지금 형사적으로 내란과 관련되는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 준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취지에서라도 7월 3일 이후로 좀 출석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 안 된다. 예. 7월 1일 그러니까 내일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만약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그게 뭡니까? 체포영장 청구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강제 수사로 굉장히 압박하는 것이 과연 적법 절차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 의문인 것이고 나아가 거꾸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떤 사안 자체에 대한 예.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피한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모습을 변호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여론전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특검이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을 해서요. 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여러 찬반이 있는 문제잖아요. 모든 국민이 이 특검 결과에 수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